꼼꼼하게 대비하자. 꼼대윤리 김선비입니다. 오늘은 3-2강 윤리 문제에 접근하는 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양윤리의 접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윤리의 접근 같은 경우에도 동양윤리의 접근처럼 활용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윤리 성찰과 관련돼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것이 도덕적인 선택일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와 같은 물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아래의 물음들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삶과 죽음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에게 삶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배워보게 됩니다. 또한 사랑과 성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성상품화 문제,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아래의 사상가들의 입장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적 정의 문제,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옳은 걸까? 처벌은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자연과 윤리 부분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끝으로는 국제 평화와 관련된 물음에서 영원한 평화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달성해야 될까에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아래의 사람을 또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양윤리에 접근해서 배워본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보사회 윤리, 생명과학 윤리 등등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래의 내용들을 꼭 확인해 보면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의무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론은 크게 자연법 윤리 아퀴나스와 정언명령의 칸트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 중에서 아퀴나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을 추구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의 신과 하나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들이 타고난 자연적 덕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덕, 믿음, 소망, 사랑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거에 더해서 신의 은총이 있어야 우리가 내세에서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아퀴나스는 자연법 윤리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빈칸 들어갈 말 바로 자연법 윤리가 되겠습니다. 자연법 윤리에 따르면 신이 인간에게 자연적 성향과 이성이라는 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말하는 자연적 성향이라는 것은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타고난 본성 정도 혹은 본능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연법 윤리에서는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연적 성향에 따라서 혹은 이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의무를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 자연법은 추가로 신의 영원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영원법에 근거한 것이고 이 영원법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자연법에 근거해서 인간들의 법, 실정법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정법은 자연법에 근거해야 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에 대한 순서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는 이후에 자살에 대한 문제에서 또한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리고 자연과 윤리 부분에서 특히나 인간 중심주의 모습으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이 성과 관련된 부분은 보수주의라고 하여서 출산과 관련된 성관계만이 도덕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칸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말하는 자율적 존재라는 것은 스스로 법칙을 세울 수 있는 존재란 뜻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자연적 경향성뿐만 아니라 선의지를 모두 지니고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자연적 경향성,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연적 경향성을 지닌 동물은 본능에 따른 선택밖에 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칸트 같은 경우는 인간은 자연적 경향성뿐만 아니라 선한 의지, 옳은 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을 극복하고 옳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에 따라 칸트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자율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법칙에 따를 수 있다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선의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지라는 것은 오직 옳다는 이유로 어떤 행위를 하려는 의지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올바른 행동,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고 행복 때문이 아니고 명예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옳다라는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인간은 이 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법칙을 의무로서 따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도덕법칙을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무로서 따를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빈칸은 바로 정언명령이 되겠습니다. 정언명령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바로 가언명령, 조건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언명령부터 설명드리게 되면 가언명령이라는 것은 조건명령으로서 너가 만약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칸트에 따르면 이런 조건 명령들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에 따라 칸트는 무조건적인 명령, 정언 명령만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정언 명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타당한 법칙이 될 수 있도록 의욕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는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을 얘기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인간성의 정식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항상 목적으로 대해라,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정식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에서는 너의 행동이 보편화 가능하도록 행동해라, 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인간성의 정식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대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유튜브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라는 유튜버를 때로는 지식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칸트의 음으론까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칸트의 음으론은 자살에 관련된 쟁점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고요. 이후에 성상품화 문제, 사람들을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문제로서 성상품화를 얘기하게 됩니다. 또한 교정적 정의 부분에서는 응보주의라고 하여서 사형수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방식은 오직 사형에 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과 윤리 파트에서 인간중심주의 윤리로서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자연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를 얘기하게 됩니다. 끝으로는 평화 파트에서는 영원한 평화라는 부분, 즉 영구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응용되는 포인트도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려가서 공리주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리주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는 벤담과 미를 통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 벤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담은 공리주의의 창시자로서 인간의 본성은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더라. 우린 대부분 상점은 좋아하고 벌점은 싫어한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근거로 벤담은 쾌락은 좋은 것, 고통은 나쁜 것 이렇게 선과 악이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벤담에 따르면 도덕과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리의 원리, 달리 말하면 유용성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말하는 유용성의 원리라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게 바로 도덕과 입법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고 제시하게 됩니다. 이 유용성의 원리 혹은 공리의 원리가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후에 밀과 싱어를 배울 때도 참고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벤담의 공리주의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담의 공리주의는 양적 공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쾌락은 양적인 차이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 가능한 쾌락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두 번째, 벤담에 따르면 사회의 이익의 총합은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따라서 개인들의 이익을 뛰어넘는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벤담의 공리주의 특징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고려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어떤 행위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더 많은 쾌락을 느끼고 더 적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올바른 행동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올바른 행동을 얘기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벤담을 이어갔던 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은 벤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극복하고자 쾌락의 양적 차이만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밀에 따르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품위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하는 쾌락과 식사하는 쾌락은 결코 같은 양으로 계산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오히려 1시간 독서하는 것이 10시간 식사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벤담의 쾌락을 대지의 쾌락이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너가 대지의 쾌락 정도밖에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밀은 질적 공리주의로 벤담의 사상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쾌락의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돼지만이 느끼는 쾌락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쾌락을 우리가 느끼고 그에 따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밀에 의하면 이러한 쾌락의 질적인 차이는 모든 쾌락을 누려봤던 쾌락 전문가의 선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도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리주의의 벤담과 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두 사상가가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벤담 같은 경우에는 교정적 정의 파트에서 범죄 예방과 교화주의적 관점으로 형벌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자연과 윤리 파트에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서 배우게 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밀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썼던 책들을 통해서 그에 응용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의 예속이라고 해서 성차별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의 책을 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자유론이라고 해서 우리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공리주의까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끝으로 세 번째, 덕윤리를 정리하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덕윤리입니다. 덕윤리는 크게 아리스토텔레스와 맥킨타이어로 나누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존재와 행위에는 목적이 있는데 특히나 인간 행위의 최고 목적은 바로 행복이라고 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복은 탁월성 혹은 덕을 통해서 달성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빈칸도 바로 채워볼게요. 두 번째 빈칸 바로 덕이 되겠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탁월성 혹은 기능의 탁월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인 부분과 이성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성을 갖고 있는 부분은 탁월하게 발휘가 되었을 때 지적인 탁월성을 발휘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성을 지니지 않은 부분은 탁월하게 발휘하였을 때 성품의 탁월성으로 발휘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에 따르면 지적인 탁월성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성품의 탁월성은 바로 습관화를 통해서 형성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닌 용기라는 것은 한 번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용기 있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용기의 성품이 생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의 탁월성을 얘기할 때는 중용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중용이라는 것은 산술적인 가운데 그냥 평균값이 아니라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행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용은 지적인 탁월성의 일부인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올바른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서 습관화가 되었을 때 성품의 탁월성이 형성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자의 품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품성은 덕성 혹은 성품이라고도 바꿔쓸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말하는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따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덕을 지닌 사람의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위자의 품성을 중시해야 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때 품성은 덕성 혹은 성품으로도 바꿔쓸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단 한 가지의 도덕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덕을 지닌 사람들의 도덕적인 판단과 실천에 주목하고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위자의 품성을 중시하는 윤리의 모습은 기존의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행위중심 윤리학이라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덕성 혹은 마음 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도덕적인 원리와 그에 따른 행동에만 집중하려고 했다라는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받았던 맥킨타이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킨타이어는 현대의 덕윤리학자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에 관심을 지니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공동체의 전통, 역사, 관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덕윤리의 도덕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사고를 반영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맥킨타이어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윤리문제에 접근하는 법, 특히나 서양윤리의 접근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의무론의 아퀴나스 칸트, 공리주의의 벤담과 밀, 그리고 덕윤리의 아리스토텔레스와 맥킨타이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 개념과 함께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어떤 주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서양윤리의 접근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